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댓글에 어떤 분이 음, 투자에 관한 좀 좋은 책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어, 제가 책을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한 10권 정도 읽으시면 좋은데 일단 정말 이 책은 읽으셔야 좋을 것 같다라는 책 먼저 네권을 가져왔는데요. 그 전에 재작년에는 제가 뭐 주식 투자를 하려면 피터 린치,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아니면 월가의 영웅, 그 책 둘 중에 하나는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윌리엄 오닐의 이기는 투자가 이 책은 언제 나온 책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24 Essentials Lessons for Investment Success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쓰신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은 1999년 미국에서 출간되었으며라고 돼 있으니까 옛날에 나온 책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제 뭐 캔슬림 같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제 선정할 거냐. 그러면 이제 캔슬림에서 이제 C가 이제 current earnings,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익의 모멘텀이 분기 이익이 뭐 30% 정도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회사. 그 다음에 A가 이제 annually 연간 이익이 또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하는 회사. 뭐 등등 해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부터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이 투자를 할 때 아주 실용적인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그 급등주를 사는 방법, 그 급등주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컵 위드 홀더 해가지고 그런 패턴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상당히 쉽고 또 재밌으면서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슈프리츠가 되는 9가지 방법, 부의 본능, 브라운스톤이라고 하시는 가로 열고 우석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카페에서 우주 초고수로 많은 글을 쓰시고 저도 한 3, 4년 전에 이분의 글을 보고 뒤통수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느끼면서 이분 책 부의 본능도 사보고 부의 인문학도 사서 읽었었는데요. 이 책은 저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또 이 돈의 큰 흐름이잖아요. 돈의 큰 흐름, 부동산, 채권 이렇게 큰 돈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고 주식만 이렇게 보다 보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 브라운스톤 우성님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큰 흐름과 왜 그런 변화와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그런 과거의 경제학 박사들,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그런 분들의 이론하고 실제 발생하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와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그런 자산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좋은 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 부의 인문학이나 부의 본능 책을 꼭 읽어보라고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사줬고요. 또 하나는 이 강한국 작가가 쓴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가 처음 나왔을 때 3프로 TV에서 강 작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래 보다 보니까 너무 그냥 이제 웃기는 캐릭터로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김동원 소장님한테 강 작가의 진가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정프로가 중간에서 사회로 보고 강 작가랑 저랑 하면서 그 강박증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졌었고요.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 이 내용에 보면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너무나 막연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강 작가가 이 책에서도 써놨지만 그 주식을 사는 순간 나는 원숭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강 작가 얘기하거든요. 확정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의 인문학 부의 본능의 이 우성님하고 강한국 작가님하고 공통점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동물적 본능, 투자를 망치는 동물적 본능이 뭐가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얘기도 저도 많이 하는데 지피지기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 방법론의 책이 이 바로 윌리엄 원인의 이기는 투자 방법이라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동물적 본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강 작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사기 전에 어떤 전략으로 내가 사고 또 얼마 동안에 이제 투자를 가져갈 건지 그렇게 정해놓고 일단 사면 그 전략대로 6개월 동안 절대 예, 바꾸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여기 퀀트 투자는 규칙 기반의 투자다, 룰 베이스된 투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통계적으로 검증된 그런 투자 전략을 나의 동물적 본능을 이겨내면서 꾸준히 그 이기는 투자 전략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연 15% 이상의 그런 수익을 꾸준히 복리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하면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벤처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우리가 이제 상장된 주식 투자만 할 게 아니라 벤처부터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려면 저는 이 제로 투 원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책을 권해서 읽어보라고 했었는데 피터 틸이라는 이제 페이팔 공동 창업자고 그 페이팔 마피아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요때 당시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뭐 앨런 머스크도 있고 그죠? 쭉 있는데 우리가 이 성장주 라든지 일반 기업들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뭐 바이오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읽으면서 피터 틸도 참 정말 천재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파워그룹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손꼽히는 스타트업 성공 사업가이자 벤처 캐피탈 투자자 하면서 쭉 돼 있습니다. 네, 스탠포드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법관이 되라고 로스쿨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스탠포드 로스쿨 졸업했었네요.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돼서 98년도에 페이팔을 설립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학교 교육보다 학습을 우선하라고 권하고 틸 장학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틸 장학금을 주는 조건이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하는 조건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책을 연말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투자라는 걸 내가 이런 개념을 모르고 투자했다니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아마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신문 기사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주식 시장은 2410
예, 플러스 0.26%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1%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주식시장은 다음 주 9월 13일 CPI 발표 때까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번에 또 9월 21일 FOMC 회의 이후부터 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문기사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넬 가격 올려도 오픈러, 비쌀수록 잘 팔리는 배블런 효과. 제가 지난번에도 요 얘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제가 요즘 명품 주식을 이렇게 박앤세일 할 때 사세요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들어 있는데요. 패션 브랜드 샤넬이 지난달에 제품 가격을 5% 올렸고요. 그죠? 시계 브랜드 예그 르클루트도 지난 1일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샤넬과 이 예그 르클루트는 올해만 3차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오픈런 매장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오는 이는 오픈런은 지속됐다고 합니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꺾이지 않는 명품 시장은 수요 공급 법칙의 예외처럼 보인다. 인간은 가성비를 따지는 경제적 동물이지만 체면과 평판을 중시하는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다는 점에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LVMH 루이비통 가방을 만드는 회사 주가 보면 2년마다 지난 코로나 때 39% 빠졌고요. 이번에도 29% 빠졌습니다. 네, 명품 가방은 세일도 하지 않고 가격을 계속 올리고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살려고 줄을 서 있는데,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동물적 본능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명품 주식이 마이너스 40%갈 때까지 밑에다가 막 주식을 팝니다. 예, 명품 주식을 내가 할인해서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변호사들이 고급 수입차를 타는 이유 등등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를 한 사람이 노르웨이 출신 미국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분인데요. 이미 120년 전에 오늘날 명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현상을 이론화했습니다. 그는 1899년 저서였던 유한 계급론에서 상류층의 신사들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싼 상품을 소비한다고 하고요. 베블러는 그 배경에 서민층과 구별되려는 욕구가 있다. 고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비싼 상품일수록 서민은 구입하기 어렵고 서민과 구별되려는 부자들의 욕구를 잘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은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고가 상품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그 분의 이름을 따서 베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죠? Q가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정상제인 경우에는 소득과 수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건 이제 소득하고의 관계를 적어놨네요. 열등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요가 떨어지는 걸 열등제라고 하고, 정상제는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도 늘어나고, 예, 그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백화점에서 할인 판매도 하는 건데, 이 베블런제라고 하는 제품은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고요.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베블런 굿즈라고 합니다.
이런 배블런제는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고 하는데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품이 돼버리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소비 행태는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가 승용차를 통해서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능력을 의뢰인에게 어필하려는 것이고요. 이 밖에 다이아몬드나 요트나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 등이 바로 베블린제의 사례라고 합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있어 보이고 싶은 욕구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베블레는 부자들에게 서민과 구별되고 싶은 욕구가 있듯이 서민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떤 영화 대사인가 봅니다. 명품을 살 돈이 없으면 짝퉁이라도 사서 걸치겠다는 심리다. 남산 둘레길을 걸을 때도 등산복과 장비는 히말라야에 가는 것처럼 갖추고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더라도 최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도 비슷한 심리에서 나오는 소비 행태라고 하고요.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상류층이 되고 싶은 욕구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파노플리 효과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밴드웨건 효과도 있고요. 밴드웨건은 서커스 행렬의 제일 앞에 있는 마차를 말하는데 서커스 행렬이 밴드웨건을 뒤따르듯이 남들이 사는 물건을 따라서 사는 소비 행태를 말합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네요. 명품 매장의 오픈런은 베블런 효과에다가 파노플리 효과와 밴드웨건 효과까지 합쳐진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열등제도 수요 공급 법칙에 예외가 있는데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줄어드는 상품을 말하고 소득 증가는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재화라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늘어나야 합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취업준비생이 일자리를 구해 김밥을 사 먹기 시작하면 라면 구입량이 줄어들고요. 이때 라면이 김밥에 대한 열등제가 됩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몰고 다니면 대중교통 이용은 감소하고 이 대중교통이 자가용에 대한 열등제가 되는 것이다. 주택시장에도 배블런제와 열등제가 있다. 서울, 강남 등 이른바 핵심지의 직주 근접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도 수요가 몰리는데요. 반면 지방과 서울 외곽 비핵심지의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싸도 수요가 적다. 젊은 층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인기가 낮은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선택에선 배블런제가 주는 간지, 멋과 열등제를 안 쓰고 싶은 가오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라고 아주 기사를 재밌게 쓰주셨네요. 이런 배블런제의 이런 효과 등이 보면 우리 동물적 본능에 왜 그렇게 잘나 보이고 싶을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동물적 본능에 자,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동물의 왕국 보면요.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잖아요. 예. 힘센 한 놈이 암컷을 차지하잖아요. 예. 그런 본능 때문에, 교미에 대한 본능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종이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되고, 거기서 힘센 놈이 이제 그 암컷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우성인자가 계속 번식을 하게 되면서 그 종이 건강하게 계속 유지되게끔 그렇게 이제 희한하게 이제 DNA에 그런 게 심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들보다 이제 잘나 보이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다 이 교미를 하기 위한 그런 동물적 본능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BQ
미국에서 급성장 프랜차이즈 2위, 주지사가 매장 찾아 출점을 부탁했다라고 하고요. 예. 바로 밑에 기사는 미국 햄버거 국내에서는 발 빼고 있고, 뭐 맥도날드, 버거킹, KFC 모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다라는 기사가 바로 밑에 있는데, 일단 위에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우리 BBQ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매장 수가 지금 150개고요. 전체 해외 매장 수가 500개. 그리고 500개 중에 150개가 다 미국에 있네요. 2019년, 20년, 21년 가면서 지금 21년도에 7,300만 달러 그렇게 매출이 이루어졌네요. 한국식 양념치킨이 미국의 입맛을 잡아서 치맥 조합인 K치킨 돌풍에 한몫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배달 무인 매장도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2019년 매출이 2,800만 불에서 작년에 7,300만 불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교촌 굽네 치킨 미국 사업 시동, 맘스터치 북미 시장 공략 박차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미국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의 BBQ 포토맥타운 센터점에서 현지인들이 한국식 양념치킨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K치킨이 큰 인기를 끌면서 BBQ 신규 출점 문의로 대기 중인 인원만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네요. 와,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 KFC가 한국에 들어와서 왜 도대체 잘 안 되지라고 했더니, 한국에는 이 BBQ부터 해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많은 치킨 브랜드, 그리고 동네 이제 통닭집이 있어서 안 되는구나. 저번에 이제 코카콜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코카콜라가 왜 한국에서는 1등이 아니지 했더니 여러 가지 건강 음료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돼 있었는데, 네, 올해로 창업 70주년을 맞은 미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KFC는 최근 미국에서 한국식 양념치킨을 찾는 방문객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KFC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약어인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오인한 것이다. 몇몇 매장에서는 간판에 KFC를 그대로 풀어 쓰는 방식으로 표기를 바꾸거나 브랜드명과 약어를 병행 표기하는 일도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예.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영국 기사 두 가지인데요. 영국 파운드 회화의 몰락입니다. 잠깐 요 기사가 방금 샤넬 기사는 이제 환경 기사고요. BBQ 기사는 매경 기사입니다. 지금 영국 파운드 요 기사는 참고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영국 파운드화의 몰락, 통화 가치 37년 만에 최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다고 하네요. 외부적으로는 미국 달러 강세,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경기 침체 공포가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고요. 일각에서는 1파운드의 가치가 1달러 이하로 밀린 만큼 통화 가치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는데, 이날 유로화 가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0.98달러대로 지금 밀렸다고 합니다. 오른쪽 이제 표에 보니까 하락하는 영국 파운드와 가치라고 돼 있어서 2016년 6월 달에 이때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상을 깨고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바람에 시장이 그때 하루에 한 6.9%인가 뭐 확 밀렸다가 나중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1.1에서 1.3 사이니까 한 1.2 정도 조금 넘었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고 있네요.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강달러 때문이고요. 그죠? 네. 일본 엔달러 환율은 최근에 9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140엔을 돌파했습니다. 네, 140.54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 상승은 엔화 가치 하락을 뜻한다. 여기에 이제 영국 경제 자체의 취약함까지
가세했는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등 자원을 무기하면서 영국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 골드만삭스는 내년 영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2%를 내놓았고 경제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내년에 22%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네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파운드 가치는 방어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는 영국 물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서다. 시장에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 중 하나였던 파운드의 가치가 역사상 최악의 저점까지 추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블루 베이지 자산운용의 마크 다우딩 CIO는 내년에 파운드 가치가 1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파운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었던 1976년 사태가 재현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영국이 구제금융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었던 때가 있었네요. 1976년이라고 하니까 1974년도에 1차 오일 쇼크 있고 요때 76년 지나면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같은 날 외환시장에서 지금 유로화 가치는 한때 0.988달러로 하락을 했고 유로화 가치가 0.99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도 2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고 철의 여인 향수 불러온 트러스라고 하면서 40대 여성 영국 신임 총리에 관한 기사가 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요 기사는 매경 기사입니다. 철의 여인 향수 불러온 트러스 인플레 극복의 숙제를 받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40대 여성 신임 총리로 마그렛 대처 전 총리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리즈 트러스. 리즈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제 줄여서 부를 때 리즈라고 부르는데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리즈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가 47살이시네요. 다우닝가에 입성하면서 제2의 철의 여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전 당원 투표 결과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셨군요. 57.4% 표를 얻으면서 차기 총리로 선출됐고요. 그의 경제 상대였던 리시 수넥 전 재무부 장관은 42.6%를 받았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저를 믿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당인 우리 보수당을 이끌 기회를 주신 동료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감세와 경제 성장을 위한 과감한 계획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하면서 치솟는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에 관한 장기적 문제들을 다루면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외교 수장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온 점이 대처 전 총리와 닮았다는 평가다. 대처 전 총리와 같은 친시장주의 이미지를 구축한 것도 승리의 배경이 됐다. 트러스 총리는 1975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수학 교수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7세 때 학교에서 진행된 모의 총선거에 참여해서 대처 전 총리 역할을 맡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선거운동에 열성적으로 뛰어들었고 진심 어린 연설을 했지만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저도 저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과 철학, 경제학 등을 공부를 했고요.
대학생 때는 자유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으나 졸업하던 해인 1996년에는 보수당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보수당에 가입한 게 1996년이면 그러면 뭐 나이 20살 때 벌써 이렇게 정치에 입문했었네요. 졸업 후 글로벌 석유기업 쉘과 통신회사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 등에서 일한 그는 2010년 총선에서 사우스웨스트 노퍽에서 출마해서 승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정치에 입문한 거는 2010년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시절 환경부 장관을 했고 테레사 메이 총리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네요. 지난해 9월부터는 영국 외무부 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역대 두 번째 여성 외무장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강경 브렉시트 파이기도 했답니다. 트러스 총리는 러시아를 급격한 위협으로 중국을 러시아와 유사한 위협 국가로 지금 분류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고요. 국방력 강화를 공언해 왔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3%인 국방 예산을 2030년까지는 GDP의 3%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대를 만나게 됐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바로 기업의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금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에너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펴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법인세가 지금 18%인가 19%로 꽤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낮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 미국 4대 연예 대상 중 2개나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진이 나와서 아니 어떻게 연예 대상을 받으셨지 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미상에 이어서 에미상도 수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립공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레이션으로 에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2개의 그래미상을 받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까지 거머쥐면서 EGOT의 절반을 달성했다. EGOT는 드라마와 TV쇼 분야 에미상, 대중음악 분야 그래미상, 영화 분야 오스카상, 연극 분야 토니상, 요 이니셜을 따서 EGOT군요.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등 미국 4대 연예 대상의 약어인데 EGOT를 달성한 사람은 영화 배우 리타 모레노와 가수 존 레전드 등 1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전직 대통령이시지만은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지구상의 위대한 국립공원의 해설로 이 나레이션을 맡아서 썼네요. 전 세계 국립공원의 특징과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는 이 작품은 5부작으로 구성됐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세운 콘텐츠 제작사 하이어 그라운드가 제작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런 사진도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무슨 그 회의였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대한 지휘를 하는 장면에서 그 지휘관이 가운데 앉아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어떤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굉장히 실무적이고 또 이렇게 친근감 있는 대통령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신데 그 이후의 활동도 참 존경스럽네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도쿄 새 집에는 태양광 발전 설치가 필수입니다. 네.
요렇게 고유가가 되고 원자력이 저번에 문제가 생겼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왔는데요. 탄소 배출 늘자 의무화 강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면 올해부터 도쿄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지붕의 태양광 발전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도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5일 보도를 했는데요. 연내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에 연면적 66,116 제곱미터 약 2만 평인데요. 이상의 주택을 시공 판매하는 대형 건설회사가 짓는 지붕 면적 이상의 주택이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도쿄도는 연간 착공주택의 절반인 2만 가구가 태양광 의무 설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라고 합니다. 신축 주택에 태양광 발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해 처음 검토를 했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한 1,000만 원 더네요. 100만 원 안팎으로 크고 지역마다 일조 시간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률적인 의무화 방안을 포기를 했었는데 도쿄도가 시행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56%로 반대하는 여론과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쿄도가 의무화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배출량은 2000년보다 32.9% 늘었는데요. 도쿄도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보다 3.7%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정영효 도쿄 특파원의 기사였습니다. 네. 예, 오늘 책 소개부터 주요 기사 6개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웜의 신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